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출구 없는 국회 상황을 비롯해서 정치 현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더위에 잘 지내셨죠? 예, 뭐 잘 못 지내요. 하도 더워서. 예. 그러셨군요. 자, 지금 국회도 뭐 연일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주말에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하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2박 3일 진행됐고요. 그 전주에는 방수법 4개 처리하는 과정에서 5박 6일 필리버스터가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노란봉투법과 이제 본회의 통과가 되면 6개 법안이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제2요구권 행사, 거부권 행사가 거의 뭐 유력한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아마 지금 오늘부터 하계 휴가 중인데, 예, 휴가지에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그런데 이게 좀 더 잦아지고, 강도도 더 세지고, 간격도 좁아지고, 오히려 좀 심화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멈출 수 있는 뭐 묘안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이제,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듯이 참 풀기 어려운데, 예.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맨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에, 예. 그래서 국회가 그때 박병석 의장 주재로 이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중재안을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그걸 수용을 했어요. 예. 의장의 물론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불만이었죠. 그 중재안에 등인이 이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악용될지 모른다고. 나중에 결국은 한동훈 장관 때 그걸 악용해가지고 도로 다 무력화시키는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가 있었지만, 검찰 개혁할 때. 예.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거를 대통령이 뒤집었어요. 그 당시에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합의안을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의총에서 추인까지 받은 거를 그게 참 그때 불길했어요. 국회를 저렇게 무시해도 되나? 예. 그리고 그 당에서 전부 합의한 거를 예. 의총에서 다 추인까지 된 안을 그거를 뒤집을 때부터 참 앞날이 그때도 이미 여소야대였지 않습니까? 예. 취임했을 때부터 그런 형국으로 오니까 원래 국회라는 게 서로 다투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조금씩 양보하고 예. 결국 두 당은 다 자기 강성 지지층으로부터는 좀 비난을 받아요. 왜 그렇게 양보했냐. 이제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해서 타협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전 국회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냥 이 거부권만 이렇게 가다가 지난 총선 끝나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을 때 이제 좀 이 대통령이 변하겠구나 그랬는데 당선자 연찬회인가 가서는 여러분들 제가 좀 거부권 같은 거 좀 쓰지 않게 국회에서 서로 잘 좀 수기를 하십시오, 이런 당부를 해야 될 텐데, 예. 거부권하고 예산권 믿으라고 그거 할 때하고 그 즈음에서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하고는 또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인지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습은 완전히 대통령이니까 좀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경험도 없고 하니까 그 당에다 좀 맡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국민의힘도 정당이 너무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예. 이제 그러라고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예. 저렇게 변화를 요구한다고 하는 대표가 뽑히긴 예.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 경우에도 가능하면 좀 합의 처리를 너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끌려가지 말고 조금 시간이 더디더라도 원래 조금 더 걸리더라도
좀 합의 처리하려고 하는, 물론 저 문제가 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이제 비롯됐다고는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지금 지지율이 그 대통령 지지율이 저리 낮으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많이 한 50%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뭐 지지율이 저렇게 낮잖아요. 지금 지지율 한 40% 이상이 되게끔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대통령께서 좀 국민의힘에다가 좀 맡겼으면 좋겠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맡겨야 되는 상황이죠. 이제 새로 이제 출범을 했으니까 민주당도 그렇죠. 좀 이제 합의하려는 노력이 좀 더 좀 아쉽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하나의 또 시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은 2번 이제 앞서 같은 그런 순환 법칙에 따라서 이제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발의할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마침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당대표로 취임을 했고 한동훈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병대원 특검법을 갖고 여야가 어떤 좀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때 같은 그걸로 당내에서는 약간 파문도 일긴 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그 후에 대표가 된 이후에 한 대표의 그 워딩을 봐도 크게 그 소신이 뭐 근본적으로 바뀐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좀 여야 합의로 그 특검법을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어떤 안이 됐든 간에 세 번째 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되는데 3세판입니다.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한동훈 지도부 7월 23일에 전당대회에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로 이제 뭐 13일, 뭐 2주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에서야 이제 전체적인 지도부 체제가 밑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뭐 단체 대통령과의 회동도 있었고 또 정진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또 3자 회동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제 정책위의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인선 문제를 놓고 약간의 이제 친한 간의 신경전 갈등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일단락돼서 그 이후에 이제 김상훈 TK 4선 의원을 이제 정책위의장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다소 이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이제 포진하는 그런 인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어떨지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한 것처럼 좀 한동훈 대표한테 맡기라 이렇게 주문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당 내부에서 이제 원내 입장에서 과연 이제 원내의 어떤 리더십이 어떠할지 그다음에 대야 관계는 어떠할지 걱정스러운 그 목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근데 뭐 이번에 원래 그 정책위 의장이 민주당 같은 경우엔 최고위원이 아니거든요. 정책위 의장은 그 최고위원 할 때 배석자로 들어갈 뿐이잖아요. 그 저쪽은 원래 원내대표하고 같이 나와서 저 러닝메이트로 나왔을 때 그때 아마 그 최고위원을 준 모양인데 최고위원이 됐는데 지금 정책위 의장이 저 최고위원을 겸임하지 않으면은 뭐 저렇게 갈등이 되질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근데 과반이 되냐 안 되냐 또 먼저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트라우마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렇게 그 신경을 그 최고위원 자리 때문에 쓴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번에는 판정승을 한동훈 대표가 한 셈인데 여전히 그 갈등은 뭐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 좀 근데 그 집권당 내에서 저렇게 갈등이 빨리 어쨌든 풀어야지 안 그러면은 참 우리 국민들만 불쌍해지는 거죠. 뭐. 그 갈등의 고리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보시나요? 대통령이 누구겠어요? 그렇군요. 거긴 덧붙이자면 영부인하고. 그렇습니까?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사무총장님이 과거에 이제 그 현직에 국회 사무총장으로 계실 때 일이 소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라디오 그 토론에서 한동훈
그 당시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때 이제 그 2019년인가요? 그 패스트트랙에 이제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관련해서 그거 태울 때 그때 이제 물리적 충돌이 있어갖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공수 취소를 부탁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판문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글쎄 그게 전 정말 그 나경원 의원이 그 법무장관 때 그걸 공소 취소를 부탁을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러고 오히려 그거 얘기한 한동훈 장관은 막 몰아붙이더라고요. 뭐 사과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때 제가 사무총장 때니까는 그야말로 국회법을 그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거 할 때 그쪽 저쪽에서 주축이 됐던 분이 당시 비대위원장을 했던 황우려 의원이었어요. 예. 이 국회법 개정 당시에.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거를 이 벌칙이나 이걸 약하게 해놓으면은 잘 안 지킬 거니까 세게 하자 그래가지고 최저 500만 원으로. 벌금도 최저를 500만 원으로 해놨어요. 그래 그때 제가 총장일 때인데 그 의원들이 거기 막 동원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전부 총지휘하는 게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때 당 대표는 이제 황교안은 원외였고 그래 중진 의원들이 그 당에서도 중진 의원들이 우리 방에 와가지고 저거 어쩌려고 저러지? 법을 다 아는데 자기 정치 생명이 끊기는데 잘못하면 그 여러 명 우리 방에 그 차 마시러 오고 핑계 대고 가능하면 그때 카메라가 뭐 엄청나게 있을 때니까 물리적으로 막 충돌할 때요. 가능하면 좀 안 지키려고 우리 방에 차 마시러 많이들 와 있고 그러면서도 저 어쩌려고 저러냐고 이랬거든요. 그때 그렇게 뻔히 불법 법을 그렇게 어기는 걸 총 긴두지에 놓고 그걸 공소 취소해달라 그랬으면 정계 은퇴이지. 무슨 놈의 그걸 취소해달라고 하고 또 그걸 폭로한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막 되받아 치대요. 나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고 이미 기소돼 있거든요. 그 사법부도 전부 너무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저런 건 뭐 그때 이렇게 동원됐던 의원들에 대해서야 그 사람들은 뭐 사실은 상당히 경한 거고 그 패스트트랙 사건 때 국회법 위반 사건의 총주범은 나경원 원내대표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짜가지고 하자고 의원들을 막 동원을 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걸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게 드러났는데 오히려 거꾸로 정말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는 걸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본인은 뭐 본인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딴 사람하고 자기하고는 그때 한 역할이 다르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게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다들 의원들이 가면서도 중진들이 저거 나경원 저거 어쩌려고 저려 이러더라고. 저렇게 다 카메라 찍고 있는 속에서 저렇게 불법을 자행하라고 독려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문제인 거지. 전당대회는 뭐 어떻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 이제 끝이 났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셨나요, 그러면? 뭐 문제보다도 뭐 그건 워낙 나머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서는 그 당에서도 망하겠구나. 그야말로 그 변화를 바랬으니까 이제 저렇게 된 거겠죠. 자,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군데 이제 지역 순회 경선 가운데 엊그제 주말에 이제 전북하고 이제 광주 전남 순회 경선을 했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90%대에서 조금 80% 상단으로 이렇게 좀 내려갔고 김두관 후보가 두 자릿수로 조금 이제 올라서 그런 상황.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좀 저조한 상황이 조금 더 좀 이어진 그런 결과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뭐 김두관 후보가 용감하긴 용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그러고 워낙 공천 때고 너무 소위 일극 체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내 이런 반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득표율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저 김두관 후보의 저는 좀 그렇게 봤더니 예. 기권한 것 같아요, 대부분이. 아. 저기 특별히 가서 찍는 것보다 그 투표율이 저렇게 낮은 거는 그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위기죠. 예. 뭐 20 호남에서 그 주말에 그 했던 거는 20% 초반대. 글쎄요, 예. 초반대였거든요. 그 권리당원들이 그래 투표장에 전당대회라는 게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전당대회인데 저거 자체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투표율이 저렇게 투표율이 저조한 남은 데가 이제 수도권하고 뭐 충청, 충청 세종시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올라갈 것 같진 않은데요. 예. 최고위원 5명에는 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총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뭐 상당히 그 각축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 최고위원 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다 그놈인데 뭐. 그리고 뭐 자꾸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명칭 자체가 없어요. 최고위원일 뿐이지. 예. 그 중에 제일 다득표자가 앉을 때 좌석이 대표, 원내대표 다음 이제 거기 앉고 마이크 뭐 돌아가면서 얘기할 때 마이크 먼저 온다는 거지. 뭐 다른 최고위원과 똑같은 건데 그 최고위원일 뿐인데 뭐 자꾸 언론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냐. 수석 최고위원이란 자리 자체가 명칭 자체가 없는 거를 왜 자꾸 그리고 그건 뭐 몇 표 차이로 누가 제일 다득표자가 되냐. 그건 뭐 그렇게 다 똑같은데 뭐 그렇게 관심인지 모르겠어요. 전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그러시군요. 그 끝으로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어제 이렇게 보도된 내용 중에 이제 우리 사회 갈등, 정치적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보수, 진보 갈등도 심각한데 우리 그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 결혼도 할 수 없다는 분들이 10명 중에 6명이라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 이게 갈수록 좀 더 심화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이제 걱정스러운 내용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이 큰 거죠. 이를테면은 그래도 한 뭐 10년 전쯤으로만 돌려도 뭐 이렇진 않았을 거예요. 뭐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다고 뭐 연애도 안 하고 뭐 이렇게까지 이 골이 깊지는 않았을 건데 이 뭐 정치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국회가 지금 저 모습으로 가니 국회가 제 기능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좀 해가지고 국회에서 서로 그렇게 협치를 하는 그 제도적인 이걸 만들지 않고는 그 우리 국민들 간에 저렇게 그 분열과 아주 극한 대립 이거는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를 어떻게 개혁해야 할 건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개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 선거제도와 이 권력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저게 필요하죠. 지금 선거제도도 좀 한번 좀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승자독식, 그렇죠. 뭐 양극화,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